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야5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최 대행의 탄핵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짚어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증오와 혐오의 막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경찰 버스의 연료 주입구까지 막았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촉즉발.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은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삶은 계란이 눈에 맞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계란만 가져왔겠습니까? 흉기를 가져오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게 돌멩이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네가 운동거리냐? 여러분 들으셨죠? 저 욕설을 퍼붓고 모욕을 한 저 구구를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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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자가 스피커를 통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낸 겁니다. 어제 누군가 백혜련 의원 얼굴에 달걀을 던진 데 이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긴 겁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버스 주유구에는 자물쇠를 다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갈등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야5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망언집 출간으로 맞받은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재명 망언집 초판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집회 참가자들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냈고요. 헌재 앞에 지금 상황, 또 오늘 오전 오후 상황은 상당히 험했습니다. 증오와 혐오로 뒤덮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학 김윤영 의원님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정치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헌법재판소 앞이나 이 법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께는 아주 비극적인 모습으로 비출 겁니다. 정치가 완전 사라졌죠. 정치의 사법화가 됐고요. 사법의 정치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끼리도 부닥치지만 시민들 간에도 굉장히 크게 부닥칠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예. 대화와 타협을 거부했던 그 결과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이 정치 국면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비판의 소지는 있겠으나 연금 개혁 같은 것들이 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을 복원시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계엄 국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싫은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고문할 그런 계획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했고요. 독재자가 시민들을 자극해서 극우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신뢰라고 하는 자본, 이것이 완전히 지금 바닥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신뢰를 과연 어떻게 복원할지가 정치권에 던져진 숙제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정치적 내전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단적인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근처에서도 장성국이나 장래국 같은 심지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면서 시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건 국민의힘도 당에서 억울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겁니다. 특히 양측에 강장에 나와 있는 지지자분들께서는 사실 진정시킬 방안이 묘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 즉 여야 할 거 없이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과연 지지자분들, 국민들을 강장에 나가 있는 지지자분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가, 전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그분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경찰이 물력을 동원해서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게 유일한 방안인데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자극시키면서 오히려 저런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강장에 나가는 걸 좀 자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도 광장에 나가고 있나요? 네, 삼보일배를 시작으로 지금 1만 배 릴레이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앞까지 원래 광화문부터 헌재 앞까지 삼보일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헌재까지 다가갈수록 정말 심한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려서 경찰이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1만 배 릴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저런 모습들의 책임 정치권에게 있다라는 진단들인데 동의하세요? 네, 우선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권은 프레임 전쟁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정 프레임을 상대방에게 씌우고 그게 말이 되건 안 되건 우선 여론을 막 확산하면은 결국에 상대방과 그 프레임이 이제 상대방이 그 프레임 속에 씌워지면서 어떤 뭐랄까 이 프레임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은 의기양양한 그런 기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붙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 정치 진영을 더 격렬히 지지하고 싶은 시민들도 이런 혐오와 증오로 이루어진 프레임 전쟁에 합류하면서 욕설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정치인으로서 해서 안 될 말이 있지만 그것보다 이전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아까 보셨다시피 계란 테러가 있었잖아요. 공개 석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향해 한 시민이 계란을 던진 것인데 사실 더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어서 뭐 사상자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던 게 너무 다행이지만 이건 명백한 테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진영을 떠나서 한 시민이 국회의원에게 테러를 한 것이 명백한데 국민의힘에서는 계란 유도극이다, 계란 자작극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가 작든 크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상황 속에서는 사실 피해자 보고 네가 피해 입으려고 한 거 아니냐, 네가 꾸며낸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거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 그 자체,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고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테러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정치 지형에 있는지를 떠나서 범죄 현상을 명확히 밝혀내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책임을 얘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없을까요? 지난 한겨울부터 광장의 집회를 부추긴 측면이 있거든요. 매우 크죠. 이 당사자가 직접 계속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고 또 야당의 폭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벌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거리에 나와줄 것을 사실상 요청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지금 앞에서 뭐 내전이니 전쟁이니 이런 엄청난 단어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만큼 지금 헌재 앞은 증오의 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란을 던지고 실제 폭력이 이루어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야당 대표에 대해서 살인 미수에 가까운 테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은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극우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극우 국자 이런 사람들 존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정치권이 그곳에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마이크 잡고 그때 서부지법 갔던 사람들한테 뭐 훈방조치 될 거다. 애국지사다. 이렇게 하질 않나. 국회 기자회견장 빌려가지고 뭐 폭력을 쓰려는 사람들에게 기자회견까지도 열어주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갈등에 기생해서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그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정말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없어져야만 이 나라가 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좀 이게 이성을 좀 찾으셔야 되는 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이 어둠을 몰아낼 수 없듯이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만은 절대로 끝이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찾고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당장 주말 걱정이고요. 다음 주까지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과를 좀 계속 뒤로 늦춘다는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더 격렬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질 않고 오히려 애국 시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니까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주니까 마치 그러한 저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애국적인 시민으로 포장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선동되는 측면들이 더 크다고 생각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에 첫 번째이자 제일 마지막 자여야 돼요. 자기가 본인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헌법 수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령을 통해서 나라를 독재 국가로 가져가려고 했었던 이 지점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 이런 것들이 지금 없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계란투척, 그다음에 국회의원에 대한 발길질하고 칼로 목을 긋거나 혹은 이 돌로 뒷머리를 찍는 정치인들에 대한 백색 테러 같은 것들이 지금 왕왕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더 가게 되면 실제로 내전으로 굉장히 커질 상황이 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내리기 이전에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봐 버스 장벽을 만들고 있는 이 장면도 사실은 문명국가, 민주주의의 아주 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그동안 만들어 왔던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혹시라도 기각이나 이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인용이 나올 경우에 지금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3단봉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방탄복을 구매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지금 막 발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온당하지가 않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집권 여당은 책임을 좀 더 보여주시고 그 책임을 좀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인근의 CCTV를 보고 계십니다. 멀리서 봤을 때 또 헌재를 바로잡지 않는 각도에서는 나름 평온해 보이고 일상인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저 인근에서 굉장한 증오와 혐오가 벌어지고 있고 막말, 폭력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계란 투척 사건이라고 불리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 측의 한 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명백히 자작극이거나 99% 유도극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을 그 말을 빌어서 하는 식으로 글을 쓰긴 했지만 자작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너무 나간 거 아닐까요? 일단 먼저 이동학 최고위원님 말씀에 한번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강장에 나가신 분 진정시켜야 되는 거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되는 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도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 집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회 현장에서 굉장히 거친 언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 역시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이 계란투척 사건 같은 경우는 발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 당 당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 측 변호인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상현 의원은 석동현 변호사와 좀 다른 결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자작극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좀 촉구한 면이 있는데요. 물론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선입견 없는 수사를 촉구했지만 지금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들에게 어찌 보이고 어찌 들리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런 발언 자체가 본인의 의도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하지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자작극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야당이나 민주당 특히 실제로 테러를 당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저런 대통령 측 인사들께서는 변호인단 측에서는 저는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페이스북에 글 맥락을 쭉 보면 경찰이 좀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라는 점도 분명히 담겨 있긴 한데 정치인이 어떤 용어를 선택해서 쓰느냐, 특히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이건 인용의 가능성도 있고 악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5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결국 발의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야 5당에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과 능멸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헌법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말을 들어보면 헌법재판소를 능멸한 행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탄핵안을 제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선 의원님, 네. 조국 혁신당도 야5당에 포함이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점은 문제점인데 꼭 탄핵만이 유일한 해답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탄핵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이 되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겠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알려달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의적으로 헌법재판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에 자의적으로 2명만 임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명은 배째라는 식으로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헌법재판소가 또 한번 판결을 내렸죠. 이건 명백한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내린 지 지금 3주가 지났습니다.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제대로 국정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최상목은 본인이 위헌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면서 뭐 특정 특검은 위헌 요소가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느니 아니면 헌정 질서를 존중해 달라느니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바보가 아닐 텐데 이렇게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윤석열이랑 한 통속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수사가 가속화되면 본인이 저지른 일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살궁리를 위해서 그렇게 억지를 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렇게 국민을 위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일방적인 편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지 않을 방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혁신당의 시각은요. 야 6당 중에서 참여하지 않은 당입니다. 네, 개혁신당은 동의하지도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 해야지 좋은 겁니다. 이게 지금 탄핵이 발의만 30번이에요. 그중에 본회의 통과한 게 13번이고요. 헌재나 이런 곳에서 기각이 난 게 8번입니다. 8.8패했어요. 그러면은 탄핵에 대해서 좀 자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골라먹는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31번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해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탄핵을 남발함으로써 오히려 탄핵을 무용론에 입각하게 하는 거는 분명히 민주당의 책임이다. 지금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반장이 좀만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하면 탄핵해야 된다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조차도 한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줄탄핵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최상목 탄핵은 사실 안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다음 주 초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나면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동적으로 내려놓게 돼 있어요. 즉 이번 탄핵안은 정말로 소용이 없는 탄핵안이에요. 실익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왜 했느냐? 저는 이거 민주당의 자신들의 극성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용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탄핵을 너무 남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좀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 거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헌법 수호 의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왜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단죄를 할 수 있죠? 엊그저께 대통령 후보 선출하셨잖아요. 그거 집권 위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집권을 했는데 이게 헌법을 안 지키면 어떡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답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비판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으실 거죠?
해도 안 되니까 헌법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씀은 전 동의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왜 지키지 않냐고 국민의힘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여기서 그 부분 헌법 지키라고 얘기하는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사실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짧게만 반박을 드리면요. 이게 탄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중에 가장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직무정지예요. 말씀하신 대로 헌법을 위배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헌재에서 지금 8번 연속 기각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직무가 정지되고 그런 부분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탄핵이라는 수단에만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적인 해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여야가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예전에 그 우리 정치가 활성화됐을 때 그랬을 때처럼 해 나가야지 서로 간의 거리에서의 양극화도 좀 줄어들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가 한 몸이 돼가지고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 과연 기각이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대화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2년 반 동안 한국에 계셨잖아요. 대화와 타협이 완전히 사라진 정치권 모습 보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도 행정력이 뒷받침을 안 하면요. 법 누가 왜 통과시킵니까? 안 할 건데. 삼권 분립이 아니라요. 이것은 삼권 단절입니다. 완전히 국가 체계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압적 방식을 일단 쓸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것을 지키지 않은 후과에 대해서는 정권이 혹시라도 바뀌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혹독하게 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들을 공직자들이 저지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요건 제가 짧게 발언드리겠습니다. 하시죠. 국회법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거는 협의라는 단어입니다. 민주당이 21대, 22대 거쳐서 연속해서 거대 의석수를 가졌습니다. 과연 그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전 그 말을 반론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나서 하는 거는 5분의 3 이상 의석수를 가지고 나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상임위도 그렇고 본회의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협의라는 단어를 먼저 말을 하기에 앞서서 민주당 스스로 자기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방적으로 우리는 옳고 너희는 무조건 틀렸어라는 답을 정해놓고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민주당에서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거대 의석수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왜 국민들께서 거대 의석수를 민주당에게 주셨죠? 행정권, 통제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지금 40회입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때 45회를 했어요. 그 혼란한 전국에서 지금 그 정도로 혼란하다는 겁니다. 지금 40회예요. 그러니까 탄핵안 발의한 거 30번 얘기만 하지 마시고 거부권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했는지 오히려 대통령이 여당에 지시를 내렸잖아요.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거는 완전히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좀 돌아보셔야지 앞으로 어떤 집권 여당이 집권을 했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갈 경우에는 대통령을 오히려 견제를 해줘야지 대통령 말만 듣는 그런 정당, 그건 책임이 없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팽팽하게 의견이 부딪히는 가운데 탄핵이라는 오늘의 선택이 과연 옳았냐 아니냐라는 것은 국민이 여러 방식으로 판단을 해주시겠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핵심이죠. 탄핵 심판에. 그걸 방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한덕수 총리의 선거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결과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주목해서 보는 것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추천권을 완전히 형해화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이 재판소를 무용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내란을 저질렀던 그 혐의자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이 됐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그 심판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그 저간에 깔려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전 불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던 적극적으로 하여튼 말리지 않았던 부분하고요. 5번째 밑에 있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던 것. 이건 역시도 연결되어진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굉장히 크다 생각하는데 헌재에서는 지금 이거 기각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이러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내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앞으로 국회 추천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헌법재판소가 무용화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정적 성격의 심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심판을 내릴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놔야 그리고 8명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명확성을 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가는 이 흐름을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를 제기했죠. 따라서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도 4번째의 쟁점을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다만 그게 탄핵으로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함인가 여부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 차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권한 침해다라는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는 나온 적이 있죠. 김인영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기각이라고 판단하세요? 기각을 넘어서 지금 각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같은 경우는 아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 정족수에 문제가 있을까 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안이 아니라 국무총리에 있었던 일까지 끄집어 넣어서 지금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민주당의 탄핵 근거가 너무 박약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변론길이 한 차례밖에 안 열렸습니다. 변론길이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지 않았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물론 결과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는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을 너무 남발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일이 가중화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나온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명확한 탄핵 결과에 따른 명확한 사과가 저는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가 이 엄중한 시기 국무총리가 탄핵됨으로써 국정 운영에 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탄핵이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계속 추진되는 건가요? 그것 역시 당연히 추진되는 거죠.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발의가 곧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 내부에. 그렇기 때문에 발의는 했으나 이것이 당론 채택으로 아직 되기는 전 단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설득의 과정이나 아니면 여론을 더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누군가의 어떤 유불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 공화정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 자세와 태도를 계속 견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은 직무정지, 총리는 파면, 경제부총리는 직무정지, 사회부총리가 그러면 권한대행을 다시 이어받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을 일단 결론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야 5당이 탄핵 소추안 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 올리는 단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통과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열 위원님. 네. 총리는 복귀하고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다.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시중에 많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분명한 무리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잘못을 했느냐예요. 일반적인 잘못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헌재가 계속해서 위헌성이 조금씩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8명에 대해서 다 기각을 한 거예요. 이럴 파면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파면에 이를 정도의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굽니까? 윤석열 씨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은 별개로 갈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니 어떤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침탈을 하는 행위를 합니까? 이거를 만약에 탄핵을 기각시키거나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엄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그냥 너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계엄.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언론은 검열받고 정치활동은 금지되고 전국민은 처단당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냥 북한 독재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헌재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를 왜 빨리 선고를 하느냐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씨 먼저 해야지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런 거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런 비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민주당마저 헌재를 흔들면 안 돼요. 지금 국힘에서 헌재를 계속 흔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헌재에 대한 승복의 분위기를 쌓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성열, 이동학 의원 두 분의 긴장감이 상당히 높은 날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좀 있었지만 오늘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반론권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적법한 조치를 위해 사전에 강구를 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 뿐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결론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차장은 나에게 죄가 있다면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라도 벌은 나중에 받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충성심으로 애써 포장을 하고 있지만 영장에는 대통령 부부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의 공무를 방해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영장 집행을 걱정했던 걸로 보입니다. 부의가 걱정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김 차장은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맞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월 7일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도 영장에 담겨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이랑 문자를 주고 받으셨다 했는데 그럼 어떤 내용을 주고 받으셨나요? 대통령님과 제가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은 1월 7일입니다. 1월 7일은 박종준 전 경호차장이 휴가를 갔습니다. 경호 책임자로서 대통령님의 안전, 국가원수의 안전만을 생각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부부는 수사기관이 조여들어오자 1월 10일 경호처에 총 안 쏘고 뭐 했느냐라고 하면서 총기 사용에 대한 지시를 검토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경호처 직원들의 협조 속에서 대통령이 체포가 되자 김 차장은 명령 거부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영장에도 적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수진 앵커가 호위무사에 그릇된 충성심이라는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네 분께 질문을 똑같이 드릴게요. 내란 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하는 보호행위가 법을 넘어서는 법보다 우선시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동학 의원님. 우리나라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공적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어떤 반하는 혹은 이 법률에 반하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되죠.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예견이 되기도 했는데 대통령의 태도가 그동안 법을 대하는 태도나 야당을 대하는 태도나 국회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에서 대부분 다 무시로 일관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포 과정에서도 유혈 사태가 날까 이렇게 국민들 마음을 굉장히 작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대로 이제 배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는 이
헌재에서 나왔던 우편 이런 것들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법원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이 경호처장의 경우는 저는 이것은 완전히 일벌백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런 생각이 그냥 통용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사적 경호 군단으로 쓴 것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은 분명하게 저분은 구속영장 지금 청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되고, 특히나 이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가를 치러야 된다 봅니다. 예. 전 김성훈 차장이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말에 인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친 언행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친 언행도 많이 했고, 김성훈 차장은 저희가 이미 보도된 적이 있지만 헌정 노래를 바치는 그런 행위도 했지 않습니까? 말로만 들어보면 그 누구보다 대통령에게 대한 충성을 보여줬던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가장 근접 경호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은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결국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만 고함치고 했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김성훈 경호차장의 말뿐인 충성 때문에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가장 우려했던 비극적인 참극이 마감돼 일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나가라 라고 하면서 욕설인 것 같아요. XXX들아 빨리 나가서 투입해라. 차 대라는데 안 되냐라고 부하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언행을 보면 체포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들을 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선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란 혐의자 보호가 법보다 우선인가? 애초에 대통령의 안전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면서 윤석열이 충분히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오고 갈 수 있었죠. 그러면 가장 안전했을 텐데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었을 때도 사실 구치소가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거기가 위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구치소에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납득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전을 운운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방해를 했다라는 것은 경호가 아니고 그냥 수사받기 싫어서 떼쓰고 뻗팅기는 대통령의 비위를 맞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성현 의원요. 예, 저는 이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서 이수진 앵커가 얘기했듯이 정말 자신이 무슨 호위무사고 윤석열이 왕인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목숨 걸고 지키는 무사무율이 아니에요. 근데 법원에서 정식 영장을 들고 들어왔는데 이거를 자기 힘으로 그냥 막아요? 그것도 자기가 앞장서서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나가가지고 힘으로 막으랍니다. 이 부하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걸릴 수 있어요. 범죄자 만들려는 겁니다. 아니, 어떤 공직자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범법행위를 강요합니까? 이거는 진짜 상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거고, 또한 앞서 얘기했듯이 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관으로서도 부하로서도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또한 법원에서 정식 발부된 영장을 저렇게 거부하고 힘으로 막는 행위, 이건 조폭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언론 보도 몇 가지를 좀 종합해 볼게요.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 내용이 담긴 소식들인데 12월 8일부터 16일 사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수전 사령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하라는 지시가 담겼다는 내용도 있고요. 빨리 삭제하라, 대통령의 지시다 등의 말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의 입장은 보안 사고 때문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이지 지금 언론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군요. 김성열 의원, 저 보도와 반박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김성훈 차장을
구속을 안 시킬 경우에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저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화폰에 대한 증거인멸 부분. 근데 그거를 검찰이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영장을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야권 일각에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 검찰도 여기에 뭔가 잡힌 게 아니냐, 저 비화폰 내용에 뭔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부러 인멸하라고 내비두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제기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왜 반려를 계속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런 증거인멸 시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검찰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장 내용을 보도한 언론 매체가 꽤 많은데요. 저희가 몇 가지 핵심만 추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보도고요. 지난해 12월 중순에 김건희 여사와 김 차장이 텔레그램으로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영장에 담겼다는 소식이고요. 김 여사가 부의가 염려한다. 부의가 염려한다. 영장 집행 걱정한다. 라고 했고요. 대통령을 아마 부의로 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의 1, 부의 제로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부의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게 언론 보도 내용이고요. 윤 대통령을 칭하는 부의가 염려를 하고 영장 집행을 걱정한다. 그러니까 체포가 될 것을 걱정한다로 읽히네요. 김성훈 처장이 걱정하지 마시라.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맞겠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한가선 의원님 드리고 질문을 이어가죠. 네, 대통령 경호처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안전, 안위를 경호하는 기관이죠. 공격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경호만이 아니라 공격까지 하라고 주문을 한 것이죠.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에 실망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경호처를 찾아가서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다는 것인데요. 예. 이 자체가 사실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걸 떠나서 총 안 쏘고 뭐 했냐, 실망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상식적인 선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습니다. 네. 정말 김건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경호처 직원이 총을 쏴서 만약에 공수처 직원이나 경찰이 다치거나 죽는 그런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내 남편만 살면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정말 끔찍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김건희니까 또 할 수 있는 말이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끔찍하고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그래픽 말고 그 다음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경호관과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의 대화 내용인데요. 한국일보 보도된 내용이고 영장에 적시가 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호관이 김 여사한테 듣고 나서 김신 가족부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전화 통화하면서. 근데 이 전화 통화의 내용이 복원됐다는 거 아니에요? 김 여사가 경호처에 실망했다. 이 시점은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다음입니다.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을 그런 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 했느냐라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다는 걸 들은 경호관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텔레그램 대화를 보면 압수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제가 다 맞겠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압수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법원이 발부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 발부하는 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발행된 것도 아니에요. 두 차례나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이죠. 지금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독재국가에서는 뭐 발부조차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삼권 분립이에요. 법원의 영장은 대통령조차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경호처 직원이 저거를 막겠다고 저 사람들에게 사적 충성심을 저렇게까지 보입니까? 5천만 국민 중에 그러면 누가 법을 지켜야 되죠? 법원 판결에 대해서 누가 존중을 해야 되죠? 이런 물음이 지금 대한민국 국가 체계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지금 이 경호처의 문제 지금 아직도 지금 붙잡혀가고 있지 않고
특히나 비화폰 관련돼서 그 서버 압수수색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금 경호처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관련돼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종합적 그림을 그리려면 결국엔 그 비화폰까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경호처의 저런 인식, 저거는 빠르게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김윤영 의원님 그리고 김성열 의원님 발언 듣고 마무리를 하죠. 저는 뭐 경호처 전체를 공격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차장 자체가 개인이 벌인 지금 엄청난 경호처 직원 전체에 대해서 안 따랐던 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 처운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 그런데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경호관들이 그 누구도 충성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김성훈 차장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경호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렇게 영장도 무시하고 총 쏘려는데 왜 안 쐈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 군사 독재 시절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수많은 국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최루탄 맞아가면서 끌려가서 고문당하면서 그렇게 이룩한 것이 지금의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들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돌리려는 이러한 시도들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헌재가 빨리 탄핵 결정을 내려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오전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고 오늘 밤쯤 혹은 내일 새벽 사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전 사례에 따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김성훈 차장은 김 여사 총기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대체로 언론 보도 내용 나온 것들은 다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반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지는 못했고요. 법원에 들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 소식을 저희가 5대0 라이브에서는 전해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 밤에라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5대0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 금요일에 맞습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주말 또 집회가 격해질 것 같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금요일입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할 텐데요. 어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 입장 내용들을 아마 많은 시청자들께서 들으셨을 텐데 그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수진 앵커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승복을 요구할 사람들은 내란 속의 윤석열과 주범들입니다. 네, 이번 주 대통령 입에 이목이 쏠렸던 이유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단식하고 있는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서 단식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단식하고 있는 분들 건강을 생각해서 직접 대통령이 연락 온 게 아니고 그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분들 건강이 더 중요하니 좀 단식을 철회 좀 해달라. 분신에서 사망한 지지자의 유족에게도 그 뜻을 받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유족을 위로하고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건 필요한 일이죠. 문제는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층에게만 국한된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벌인 일로 목숨 걸고 투쟁하는 건 지지층만이 아닌데 말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지지자만을 향해서
국기를 지켜달라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것에 다름이 없고요. 한겨울 한파 속에서 지지층의 광장 결집을 부추긴 대통령이 이제 와서 건강을 말한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예, 대통령의 반쪽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지 김병욱 의원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부터 그동안에 쭉 메시지를 내왔는데 항상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죠. 예. 뭐 유튜브를 보고 소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 또는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종북 세력 이런 단어들, 이념적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직무정지 전에도요. 그렇죠. 전에도 그랬고 탄핵 이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집권했을 때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있으면서 정치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망상에 빠진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가의 손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150조 이상의 국부가 빠졌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통합과 국민들의 안녕 그리고 나라의 국익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고 아직도 자기를 떠받쳐주는 지지해주는 지지층들에 대한 단결 그리고 결집을 호소한 듯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아직도 비상계엄이 잘못된 조치였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당당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치였다. 그러다 보니까 구속 취소 이후에도 뭐 손을 흔들고 뭐 이렇게 아주 당당한 걸음으로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정말로 역사적인 단죄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이라도 좀 국민 통합에 앞장서고 정말 나라의 이익에 복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결론을 차분하게 지켜보자, 겸허히 기다리자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 중이긴 하지만 지지자들이 단식하고 그다음 사망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안 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지를 낸다고 했으면 사실은 이 탄핵 결과에 난 겸허히 모든 것들을 수용하겠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나왔더라면 지금과 같은 많은 비판이나 걱정과 우려가 덜했을 텐데 대통령이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일부 지지층들과 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있을 대선이나 정치 행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많은 부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좀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에 나는 무조건 수긍할 테니 받아들일 테니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은 극단적인 시위나 아니면 이런 단식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월요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하는 걸로 발표가 돼 있고 그 이후의 일정은 아직까지 뭐 나온 건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언제 할 것일까 그 전망도 해보고 예측도 해보고 했지만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언제 선고가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와 뭔가 맞물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고편이란 표현도 언론에서 쓰고요. 가늠자가 될 거다라고도 하거든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과 군인을 동원한 계엄령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거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탄핵의 사유가 적정했느냐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언하기 전에 국무회의에
적법성에 대해서는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언급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 언급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결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기각이냐 나더라도. 인용이냐 각하냐를 떠나서 예.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주요 쟁점 세부 내용 중에서 비상계엄 전에 국무회의가 예. 어떠한 형태로 적법성을 갖추고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작용을 하지 않을까. 예.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흠결이 많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네, 지금 화면에 그래픽으로 나가면 오른쪽에 제일 위에 1, 2, 3 비상계엄 선포 방조가 탄핵 심판의 쟁점 중에 하나인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것이냐 그리고 언제 알았고 그걸 선포되도록 가만히 있었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데 탄핵이 될 정도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그렇죠. 저 지점에서 어떤 네. 판단을 하느냐 근데 사실은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비상계엄의 선포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도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전시사변 기타 중요한 경우에 비상계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주 평온한 상태 속에서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절차적 하자보다는 본질적인 내용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좀 더 중대한 그 헌법 위반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절차적인 면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국무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 따라서 한덕수 총리의 책임도 달라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내용도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첫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한덕수 총리나 다른 이제 국무위원들의 그 증언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저항을 해야지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를 막는 것이냐라는 점에서 저는 사실 평가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법률이나 그 내용으로 정해 있지 않거든요. 예. 예를 들면 사표를 냈어야 한다. 그것이 적극적인 방어다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덕수 총리나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은 가서 말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것까지도 적극적인 만류를 했다고 막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건 굉장히 평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헌재 판결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봐야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결과만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예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가 몇 가지 지금 이제 나온 것 중에 헌재에서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거는 위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민주당이 한 것도 그런 차원인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임명을 하지 않고 바로 탄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즉시 임명을 해야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가 즉시인가에 대한 것도 또한 평가적인 측면이 있어서 예.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최종적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중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위법한 것이냐에 대한 측면을 본다면 글쎄요 인용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어렵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헌재가 다만 왜 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관련된 이 결과 발표를 꼭 그렇게 순서를 지켜서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많이 답답한 심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이 미뤄지고 자꾸 다른 헌재 심판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인용의 문제까지도 자꾸 예측하게 되고 예단하게 되고 이런 혼란이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제가 인터뷰를 한 헌법 연구관은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시청자들께서도 좀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먼저 하고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거관리에 들어가는데 선거관리를 하는 와중에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키는 탄핵 기각 결정을 한다면 두 사람의 그러니까 선거관리의 주체가 한번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이제 전문가와 연구가의 의견이니까 그거 제가 하나 첨언을 해드리고 말씀하시죠. 예. 네, 방금 그 헌법재판관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이런 전망도 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사실 아까 우리 민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먼저 하겠다고 말을 했고 또 선입 선출에 따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죠. 탄핵 소추가 먼저 됐기 때문에 예.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관심사 그리고 중요도 모든 측면에 봤을 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판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고민도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 고민의 지점을 보면은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그 결과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먼저 하는 게 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선거 관리, 그다음에 국정 운영 모든 것을 봤을 때 미리 안정적인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안정적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정사실하고 그 이후를 한덕수로 가져갈 거냐 뭐 최 부총리를 가져갈 거냐 이런 것을 안정적인 국가 운영 체계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헌법재판소에서는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위원관들이 헌재위원관들이 이런 방송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예상들은 그럼 한덕수 총리 인용 안 되는 거 아니냐, 기각되는 거 아니냐, 탄핵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일에 어쨌든 이 관련된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데 헌재가 언제 발표할 것인가만을 고심하는 가운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대선이 딱 들어간 상황에서 이 관리 주체가 바뀌게 되면 더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빨리 미리 세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헌재의 판단이 있다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헌재는 기각되는 거죠. 헌재 판결은. 기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그걸 먼저 발판을 마련해 놓겠다라는 건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법률 사안들이 뭐 있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그때 굉장히 감정적인 측면들이 사실 없진 않았어요. 한덕수 총리 그때 탄핵을 할 때는. 그래서 그 측면에서도 한덕수 총리도 빨리 결과는 나와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더 급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이다라는 점에서 뭐 헌재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되지만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표명한다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된 결정도 빨리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앞으로는 특히 오늘은 날짜를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하겠죠? 꼭 해야죠. 네. 저희도 매주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를 나가고 또 평일에는 아침 출근 인사 때 탄핵 촉구 피켓팅을 합니다. 광화문에 나가는 집회 참여자들과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오늘이 마지막 주말 집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2, 3주가 지나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의 절절한 마음을 헌재가 잘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주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빠른 결정, 결론 발표를 희망하고 계시고 많은 시민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에 있든지 간에 광장에 있고 또 단식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빨리 뭔가 해소가 되고 일상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이슈인데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입니다. 듣고 시작을 하죠. 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에 대한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 말이었는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 체포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말이었는데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하지 말라라는 건데 일단 민현주 의원께 먼저 네. 드릴게요. 발언을 들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사반으로 봐서는 글자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저 설명이 추후 사후 설명이 뭐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들 수 있는데 우리가 녹취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톤이라든지 억양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화가 났죠. 예. 최상목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협,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최근에 헌재 판결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련된 일정이 지연이 되면서 많이 초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뭐 비공식적으로 만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정보도 교환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죠. 헌재 판결이 왜 늦어지는가? 거기에 한 가지 시나리오가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결과가 26일 날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헌재가 혹시 탄핵 심판을 발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시나리오도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더 초조해 한다라는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더 비판이 심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안위와 이 상황을 이 시국을 연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냥 야당 대표라면 사실은 뭐 저렇게 센 발언 막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유력 후보군이에요. 그리고 대선에서도 본선에 가서도 유력한 주자가 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영의 대표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감정을 달래주고 국민들의 여론을 담아내는 메시지를 줄 때가 아닌가. 지금 저렇게 개인적인 감정이나 당의 굉장히 강성층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라기보다는 정말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품위와 격을 지켜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가 크죠. 윤석열로 인해서 망가진 대한민국의 헌법 진설을 제대로 세워달라. 그리고 윤석열 지킴이가 아니라 국민을 통합시키는 그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국민의 요구고 당연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에 쭉 활동하는 거 보면 국민을 위한 국정보다는 특정 세력을 비호하고 엄호하는 활동에 많은 활동을 해왔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화가 많이 나 있는 건 사실이고 그는 우리 지지자뿐만 아니라 양식 있는 국민들도 그런 판단을 할 겁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하라고 하는 헌법재판관도 지금 계속 임명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해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20 며칠 됐더라고요, 벌써. 예. 그래서 게다가 우리 이성윤 의원이 어제인가 말씀하셨지만 왜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앞에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조사를 할 때 K재단과 미래재단에 돈을 모금을 했을 때 안정범 수석이 아닌 추석뿐만 아니라 최 권한대행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정범 수석은 기소가 돼서 형을 살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형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행동 자체가 국민들을 위한 권한대행이 아닌 윤석열과 특정 세력을 위한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의심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화가 나고 분노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좀 더 잘해주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주길 바라는데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속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에 참아왔던 그런 표현들이 저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K재단, 미르재단 관련된 건 지금 그런 의혹이 있거나 그런 뭐 견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게 관련 사실관계를 말씀하신 건 공소장에 아니고. 나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공소장에 나와 있다고 알고 계신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다음 주에 나오고 그에 앞서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초조함이 읽힌다라는 네. 의견이신데 지금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 여기서 당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국민한테 겸손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 뭐 이유라든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의 분석을 넘어서 국민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궁금해요. 국민 시각에서 본다면 네. 몸조심해야 된다라는 발언.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박으로 들리죠. 위협으로 들리고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표의 지금 정치적인 행위나 이런 비판점들이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거와 떠나서 야당 대표가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해라라는 거를 걱정하는, 체포될지 모르니까 당신 몸 조심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 몸 조심해, 이런 걸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어쨌든 그래도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이면서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 대표가 당신 몸 조심해라고 했을 때 사실 이재명 대표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게 느꼈을 것인가의 문제 하나.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도 무슨 누가 총기를 해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서 방탄조끼를 입고 출근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런 위협을 받는 것들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정인지 알고 있을 텐데 하여튼 한날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렇게 언어로 폭력을 하는 것은 저는 야당 대표로서 또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선의 후보 군 중에 한 분으로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는 디펜스할 생각이라기보다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섭거나 그 앞에서 너무나 작아져서라기보다는 만일에 그랬다면 지난번에 헌재 재판관 2명을 권한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자마자 바로 임명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로 임명을 했거든요. 국가 경제가 위기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로 임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엄청난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되게 듣고 있고요.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정치적인 행위 같은데, 물론 헌재 재판관 마지막 임명을 좀 지연하고 있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또다시 지금 이 혼란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아직 인용도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이렇게 탄핵을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건 스스로 민주당이 함정을 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오늘 발의가 됐죠. 야 5당 명의로 됐는데 꼭 그 방법밖에 없었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당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원내 지도부는 탄핵을 하자고 한 입장이 많았고 당 지도부는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치열한 서로의 생각의 차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과 수기 속에서 결국에는 원칙으로 가자, 이렇게 헌법 질서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또한 또 거부권을 남발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줄 탄핵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거라는 거 충분히 알죠. 감수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도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국회의원들이 좀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탄핵까지는 소극적으로 갔다가 점점 가면서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거로 결론이 났거든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도 그렇고 그때 왜 제대로 막지 못했을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국가의 불행이 없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회가 신청한, 국회가 통과시킨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계속적으로 임명 안 하고 오죽 답답했으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배짜란식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불리만을 계산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과연 국회의 올바른 자세냐라는 자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지적하고 근데 지적을 하려면 국회의 유일한 수단이 탄핵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과반 정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최종 심판을 청구하는 것밖에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지금 한덕수 총리가 파면될 것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복귀를 할 경우에 복귀를 하면 한덕수 총리에게 그 임명 권한이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전히 그 임명하지 않은 행위 자체의 잘못은 남아 있는 건가요? 복귀를 하면 한덕수 총리가 할 수는 저는 있는 거죠. 한덕수 총리가 임명 권한이 생긴다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임명 권한은 생기지만 헌법재판관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의 권한은 생기지만 임명하지 않았던 그 책임은 최상목 대행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아니 한덕수 총리도 임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차상목 마은혁 후보자 지금 대행은 얘기하는데 3명 중에 2명만 여야 1명씩 추천한 2명만 임명한 거죠. 예. 두 분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예, 책임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특정인에 대해서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임명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만일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면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임명은 마은혁 후보자를 하더라도 제 질문은 마은혁 후보자를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해서 임명을 하더라도 임명하지 않았다는 그 책임을 지금 문제시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책임 자체는 사라지는 건 아니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렇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굳이 탄핵을 해야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최상목 권한대행의 개인적인 고뇌가 있든 어쨌든 비판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12.3 계엄 사태 그때까지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였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간에 계속 탄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맞수를 내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12월 3일 날 그 계엄 사태가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예. 한쪽의 기차는 어쩔 수 없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민주당도 지금은 많이 비판점도 있고 화가 나고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도 이제는 좀 멈춰서 예. 어떻게든 화합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이 다시 탄핵 카드를 끼워드니 그러면 한쪽에서 기차가 계속 달리는 거 아니냐라는 알겠습니다.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오늘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주말 집회가 더 격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칠게요.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침대는 과학 모두가 아는 숙명 공식.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목의 증상은 다 달라도 목적지는 하나. 용각산 쿨 칙칙 촉촉 물 없이 곧바로 직행 케어. 생약 성분이 목점막에 직접 작용해 촉촉하게. 용각산 쿨.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지혜가 선택한 힙의 지혜로운 방법은 힙 콤비오틱 유기농 3단계. 지혜로운 엄마들의 선택 힙.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다.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격언입니다. 정치는 말로 먹고 살고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래전 은퇴를 한 정치인은 자신이 그날 낼 메시지의 딱 한 문장을 위해 하루 종일 고민을 거듭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정치가 언어의 예술이라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를 공격하고 내 편을 결집하기 위해
증오와 혐오의 막말도 서슴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면서입니다. 자작극, 폭력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는 동료 의원에 대해 누군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2025년 지금의 정치가 언어의 예술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막말의 예술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무거운 아침, 불편한 하루. 변비? 오늘 밤? 메이킹.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피부의 모든 것은 리쥬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리쥬란으로 새로운 나로. Rewrite your story. 리쥬란.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